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서울, 부산 등 722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사전투표가 이번 선거의 첫 승부처라고 보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전통시장을 돌며 집중유세를 펼쳤습니다. 박 후보는 청년 반값 교통비에 이어 반값 통신비를 내세우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약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부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오 후보는 공정과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맞수. 오늘은 4.7 재보궐선거 첫 승부처로 떠오른 사전투표 상황과 함께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앞둔 여야의 선거운동 전략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첫날 사전투표가 이제 막 종료됐습니다. 아직 6시 최종 마감 투표율은 집계되지 않았는데요. 선관위가 밝힌 오후 5시까지의 사전투표율은 8.25%였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보단 낮지만 역대 재보선은 크게 웃도는 사전투표율인데요. 여야 지도부는 사전투표를 독려했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 가운데 오세훈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전투표를 행사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본투표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서울, 부산시장을 뽑기 위한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오후 5시까지 집계된 사전투표율은 8.25%, 지역별로는 서울이 8.68%, 부산이 7.84%입니다. 사전투표율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21대 총선보다는 2%포인트 이상 낮지만 2019년 4.3 재보선보다는 3%포인트 이상 웃돈 수치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선거 막바지에 다다른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시 혁신할 기회를 달라며 거듭 자세를 낮췄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더라도 저희의 혁신 노력은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로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입니다. 분노하신다면 투표해 주십시오. 서울과 부산시장 여야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른 아침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박형준 여야 부산시장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행사한 데 이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내일 투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예상 밖의 투표율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 효과라는 여당과 분노의 표심이라는 야당, 그 어느 쪽의 전망이 들어맞을지 오는 7일 발표될 결과가 궁금합니다. 국회방송 장장현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과 한 팀을 이룰 수 있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 반값 통신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북구를 비롯해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유세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박영선 후보의 힘을 실었습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 여당과 한 팀을 이룰 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정쟁만을 일삼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많이 속상하셔서 우리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 자질을 평가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박영선 후보 아깝습니다. 박영선 후보 서울시장 맡겨놓으면 정말 잘할 사람이거든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남대문에 이어 서울 풍물시장과 경동시장, 청량리 청과물시장을 잇따라 찾아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박 후보는 청년에게 매월 데이터 5GB를 제공하는 반값 통신비 공약을 제시하면서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 5기가 데이터 바우처는 데이터를 켤 때마다 조마조마하면서 요금을 신경 쓰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김부겸, 강경화 전 장관 등과 부산 경제 부활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부산 서구 해안시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내일 부산을 방문해 김영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읍소 전략을 펴는 데 대해 사과쇼라고 직격하고 거듭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약세 지역으로 평가받는 서부권을 훑으면서 공정한 미래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도부의 이딴 사과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말대로 사과를 하려면 책임을 져야 하지, 사과했으니까 다시 찍어주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화를 돋우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내로남불, 불공정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함께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싣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도심에 이어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부권 일대를 돌며 소통 행보 유세를 펼쳤습니다. 오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청년들을 위해 공정과 상생의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두 아마 기대하고 꿈꾸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 두 번 실망하고 청년들이 이제 드디어 유쾌한 반란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자신을 봤다는 식당 주인 증언이 나온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은 청년들이 민주당을 부정평가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블록체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어 시장과 아파트 인근에서 시민들과 만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민심의 무서움을 표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영춘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게 각각 뒤처지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심 변화에 따른 역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현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며 선거 승리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전 남은 기간 동안 야당과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건 물론 역전 가능성까지 기대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른 경우도 많고 특히 현장 민심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의혹과 관련한 거짓말로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해도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선거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절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딴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논란 등으로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며 선거 승리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예상보다 더 큰 지지율 격차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논란에 연일 고개를 숙인 민주당을 향해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하는 사과는 오히려 국민들의 화만 돋우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바람은 분노의 바람입니다. 분노의 바람. 선거는 누가 이기느냐? 민심이 이깁니다. 민심이. 막판 지지율 역전을 노리고 있는 여당과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야당. 다스디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어제 서울에 이어서 오늘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모두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김희연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부산시장 여야 후보 모두 일자리가 최우선 공약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 철도로 이어지는 트라이포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 완공, 30년에는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서 부산을 첨단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산학협력입니다. 7개에서 8개 산학협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현장에서 연수하면서 학점을 따고 취업까지 연계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저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대학 속에 기업이 들어가고 기업이 대학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고속철도 확충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KTX 부전역을 신설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고, 박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에서 동부산까지 도시명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인 어반루프를 건설해 15분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 오페라 페스티벌 유치와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액, 블록체인 기반 산업 육성 등 공통된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르는데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의 꼼꼼한 공약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거듭 사과하며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 제도 정비를 시사했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도입과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인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을 수정하기 위해 당 정책위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와 공영방송 KBS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현수막은 못 걸게 한 반면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건 공정한 선거 관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대부분의 쟁점들은 KBS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들이 4.7 재보선 반기득권 공동정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정치 선언에서 권력형 성범죄와 부동산 투기 등 모든 문제들은 차악을 강요해온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동맹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낡은 기득권 동맹에 맞서는 새로운 시민 동맹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최초로 타지키스탄에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의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의장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좋은 동반자이자 친구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박 의장과 라흐몬 대통령은 한국의 자본, 기술과 타지키스탄의 자원을 결합하는 윈윈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교민들을 초청해 격려한 박 의장은 한 타지키스탄 항공기 직항 노선 개설과 한국어 교육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서울시장 후보로는 박영선, 오세훈 후보 외에 다른 또 후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두 몇 명 더 있습니까? 네,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양강 구도가 뚜렷해 언론의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 사실 10명 더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총 12명으로 역대 서울시장 선거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네.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는 그 이전의 선거와 비교했을 때 그 여성 정치인의 참여가 이제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여성 후보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박영선 후보를 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먼저 기호 6번 신지혜 후보는 기본소득당으로 원내 정당 후보인데요. 기본소득당엔 비례대표 용혜인 의원이 있죠.
신 후보는 34살의 청년 정치인이지만 이번 서울시장을 포함하면 경기도 의원과 총선 등 벌써 5번째 출마합니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공약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서울 시민 모두에게 매달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기호 11번 여성의당 김진애 후보로 최초의 여성의제 정당으로 창당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페미니즘 에세이 저자로 유명해진 후보입니다. 기호 12번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알려졌고요. 마지막으로 기호 15번 무소속 신지혜 후보는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슬로건을 걸고 출마해 원내정당 후보를 제치고 4위에 올랐던 후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강민지 기자, 이번에 또 낯익은 후보가 있는데 허경영 후보 이번에 또 이제 또 출마를 했는데 여전히 색다른 공약,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공약들이 눈에 띄네요. 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대선까지 포함하면 벌써 7번째 출마입니다. 허 후보는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이색 공약 등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번에도 20세 이상 미혼자에게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지급하는 연애공영제와 결혼수당 1억, 출산수당 5천만 원 등 파격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다른 후보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던 미래당 오태양 후보가 있습니다. 네, 이번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 유일하게 참가한 후보가 있었는데 누군가요? 네, 민생당 이수봉 후보입니다. 민생당 전신인 바른미래당 시절 안철수 당시 후보가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하면서 이번 토론회 초청 대상이 됐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노총 출신 정치인인데요. 또 안철수 대표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을 기본소득 원조라고 말하면서 이번 공약에도 자영업자 월 150만 원을 지급 등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는 100만 평에 이르는 문화예술공원 조성을, 무소속 정동희 후보는 자신의 기호인 13번을 반영해 부동산 가격 13% 하락을 공약했습니다. 또 촛불혁명 완수를 내세우며 출마한 무소속 이도엽 후보도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출마했습니까? 네, 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외에 4명의 후보가 더 뛰고 있습니다. 미래당 손상우 후보는 친환경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 후보로 환경 문제를 생각해 현수막도 달지 않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 후보는 양당이 추진 중인 가덕 신공항을 기후위기를 이유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생당에서는 부산시장에도 후보를 냈는데 배준현 후보입니다. 배 후보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기능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인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를 강조하고 있고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는 부산 자유특별시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서울 12명, 부산 6명, 이제 시장 선거에 총 18명이 출마를 했다는 얘기인데 후보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선거는 반짝인데 이 선거 후보를 한번 등록을 하고 나면 들어가는 돈과 또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후보들이 이렇게 왜 선거에 참여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면 기탁금 5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15% 이상이 돼야 전면 반환을 받을 수 있고요. 10% 미만이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소수정당 후보들은 3에서 5%를 희망 득표율로 꼽고 있는 만큼 이 비용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 때문에 소수정당 후보들은 이처럼 제가 공보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 박 후보와 오 후보처럼 이 공약집을 이렇게 몇 장씩으로 낼 수가 없고요. 이와 달리 양면 한 장짜리나 아주 작은 크기 혹은 갱지로 인쇄물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인지도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선거에 도전해 유권자의 주목을 받고 또 소수 정당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또 국회에 의석이 없는 소수 정당으로서는 아주 큰 홍보 작업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번 재보궐선거 군소 후보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그 후보들의 면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2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메시지는 없었다입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4일 사퇴 이후 30일 만에 첫 공개 일정이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오늘 오전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를 찾아서 투표권을 행사했고요. 사전투표를 첫 공식 일정으로 택한 이유, 국민의힘 입당 의향 등을 묻는 취재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재보궐선거 첫 공식 일정으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선택하셨는데 첫 공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 마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하세요. 윤 전 총장의 한 달여 만에 첫 외부 활동이란 점에서 오늘 투표소 주변엔 수많은 취재진과 지휘자들이 몰렸는데요. 정치권에선 사전투표 첫날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이 부친을 모시고 사전투표를 한다는 내용과 투표 장소, 시간까지 공개한 걸 놓고도 여야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퇴임한 검찰총장이 사전투표를 하는지 어쩌는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일이 이상합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현직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언론이 계속 대선 후보에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사전투표 한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길 좀 기대하시는지. 그 효과야 내가 뭐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보기엔 윤석열 전 총장이 사전투표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커다랗게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는 난 보지 않아요.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정의했던 윤 전 총장. 그가 사전투표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난 달랍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9% 인상 논란, 그리고 야당의 거센 비판에 대해서 전해드렸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주 원내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서초구 반포 아파트 임대료를 23.3% 인상한 것을 놓고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폭등되거나 전세 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에요. 주의 시세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낮게 받으면 또 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혼자서 이탈해서 특별히 낮게 한다든지 높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원내대표 자신의 전세 보증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과 자신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박 의원, 김 전 실장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임대료를 올려받은 그 표리부동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자신과 같이 시세대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월세 5%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증금을 올려받은 의원들이 확인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이었고 시세 이하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요. 시세보다 싸게 계약했다 혹은 시세대로 받은 것뿐이란 해명, 내로남불의 비판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준석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늘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이 됐는데 이준석 본부장 일단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예, 제가 사전투표 하셨나요? 제가 오늘 뭐 나중에 또 줄 설까봐 제가 저희 동네 그 주민센터 가서 5등으로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하셨네요. 5시 한 50분 갔는데 제 앞에 4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 특별히 뭐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는 뭐 그 정도 외에는 그런데 뭐 5시 50분, 그러니까 열기 전인데도요 줄을 네. 섰다는 것 자체가 좀 네. 그 확실히 국민들의 열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권지웅 대변인께서는 저는 오전에 회의 하나 하고 11시쯤에 갔는데 네. 크게 뭐 붐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전투표는 하셨나요? 네. 그렇게 됐고 뭐 특별히 뭐 청년이 많다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많다거나 그런 느낌도 별로 없긴 했습니다. 네, 두 분 다 이번 그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선거 막판까지 오다 보니까 두 분 다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오늘 좀 그래 보이네요.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서울, 부산시장 후보들 일제히 사전투표소로 향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오세훈 후보를 적극 돕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첫 일정을 사전투표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이 도약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미래 100년의 좌표를 찍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이제 곧 식목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썩은 나무 자르기 좋은 날입니다. 썩은 나무 자르고 나무 심으면 4월 7일 날 희망의 새싹이 움트게 될 겁니다. 네, 박영선 후보는 종로구청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전통과 미래를 상징적인 곳인 그 종로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영선 후보의 그 입장이 반영이 된 걸까요? 제가 이제 사실 캠프 관계자에게 좀 들었을 때는 그게 엄청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기보다 어쨌건 그 오전 시간에 직장인분들도 있고 캠프랑 가까운 곳도 있어서 그냥 선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더 제가 이야기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이준석 본부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그 사전투표소에 딱 그 한 후보의 모습만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오세훈 후보. 당초는 선거 당일 본투표를 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내일 사전투표로 계획을 바꿨다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또 주장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후보는 진짜 본인이 같이 하는 광진구 주민들과 함께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처음 밝힌 것인데 이번에 또 불편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또 많이 하라는 권장의 취지로 후보가 솔선수범하겠다. 그래서 보통은 주요 정치인들이 첫날에 하지만 둘째 날 하는 또 이제 또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전투표소에서 특히나 주목받은 인물 바로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앞서 일정을 공개하면서 그의 입에 시선이 쏠렸는데 막상 침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윤석열 총장의 대권 지지율 조사에서 높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행동 또 발언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원론적이고 그런 답변, 예를 들어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라는 부분 정도까지만 하고 원래 투표소 주변 인근에서는 선거운동 활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언도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발언은 또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총장이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아예 조심하면서 말수를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침묵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사실 아직 어떤 정당의 입장이 있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투표장에서 이야기할 거리는 아직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본인의 사전투표 의사를 알렸던 것은 그래도 어떤 존재감을 알려야 된다고 느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투표를 첫 행보로 결정한 것 자체가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투표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언론에 관심이 많다라는 건 언론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취재 협조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뭐 무질서한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공지한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뭐 약간 여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윤 전 총장이다 보니까 왜 부인이 아니라 왜 아버님하고 같이 나왔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아까 방송에서 민주당 뭐 장경태 의원과 얘기하면서 네. 장 의원님은 이제 뭐 부인을 좀 보여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뭐 그건 과도한 억측이 아닌가. 왜냐하면 윤 총장이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네. 연로하신 아버지를 최근에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모시고 왔다 그랬고 저같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참 효심이 깊은 분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지 거기에 다른 의혹을 붙일 이유는 모르겠거든요. 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다소 정치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은? 물론 이제 부인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언론에 공개하고 그리고 아버님을 모시고 부축하는 모습을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미지가 있었던 거겠죠. 네. 근데 효심인가요? 네. 근데 그게 어쨌건 어떤 전통적인 무언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사실 알고 보면 작년에도 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사전 투표 이제 첫날 내일까지 이제 이틀 동안 이어지는데 사실 뭐 전통적으로 사전 투표는 진보 진영이 많이 이제 투표를 독려하고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는 야당 또한 사전 투표 띄우기에 이제 뭐 많은 힘을 이제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사전 투표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후로는 어쨌건 본투표보다는 사전투표에서 진보진영, 소위 진보진영의 지지율이 더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도 마찬가지였죠. 네. 총선에서도. 근데 저는 이제 그것 자체가 어떤 진보진영의 혹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딱 선거 전략이 되긴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투표하시는 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사전 투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건 투표 당일 날이 쉬는 날이 아니고, 네. 게다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지지자들이 투표를 혹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계속 독려하고 있는 것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여당에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번까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번에 좀 재밌는 건 작년까지만 해도 사전투표가 투표 조작이다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이걸 계기로 해서 투표 자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분열되거나 갈라지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당에서도 이제 제가 지도부 리스트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게 뭐 지도부나 아니면 뭐 책임 있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은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일부 인사들이 선거에 불복하는 의미로 한 적은 있지만은 저희가 사전적으로 제도에 대해 가지고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사전 투표 첫날인 이제 오늘 5시 기준으로 8.25%가 나왔습니다. 이 투표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건 이번에 투표율이 좀 낮지 않을까 좀 걱정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른 당을 찍진 않더라도 민주당을 찍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느껴져 가지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투표율이 종전만큼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8.35로 정정하겠습니다. 5시 기준. 네. 저는 근데 뭐 사실 이번에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과거 같으면 40%대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사전투표 제도라는 게 휴일에 치러지지 않는 본투표의 단점을 많이 상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50% 후반은 최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 속에서 아무래도 그 20대, 30대의 지지율이 좀 높다고 평가되는 저희 쪽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네. 네, 마지막 주말 유세전에 접어드는 두 후보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먼저 박 후보는 내곡동 땅 의혹 그리고 용산 참사 발언 등을 정조준하면서 오 후보 사퇴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LH 건으로 시작해서 내곡동 땅 자체가 이슈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있었죠. 근데 그것의 본질은 내곡동 땅을 두고 그것이 오세훈 후보가 어떤 압력을 가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처음에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웬걸 이게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오세훈 후보의 그 해명이 공식적인 해명이 계속 뒤집히면서 이것이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 후보로서 자질이 있는가 여기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 용산 참사와 관련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총 6명의 사람이 사망했고 그리고 23명이 다쳤어요. 그리고 그것은 재개발이 되게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놓고 사실은 그것의 피해자였던 그분들에게 너희들이 폭력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있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제가 보기에 사회적 참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을 놓고 그 피해 당사자의 문제, 피해 당사자 때문에 그 일이 있었다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안전한 도시를 바라는 거의 대부분의 유권자 입장에서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앞으로 추진할 재개발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서 내가 앞으로 해갈 것들은 그런 식의 개발은 아니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행정가로서의 그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하고 그 진입 과정 속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은 망루를 세우고 그리고 화염병을 투척하고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이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오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대법원에 보면은 그 진압 과정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서 안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사건에 대한 개요고요. 다만 오세훈 후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개개발에 대해 가지고 비슷하게 강제 진압이나 이런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건 지나친 억측입니다. 그때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컨테이너를 타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 확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오고 사실 그러니까 검찰의 과거 사위에서도 검찰이 되게 무리하게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그리고 인권위에서도 2011년도에 과잉 진압으로 인한 일이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국가기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그것이 되게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입장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사실 어쨌든 사람이 죽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한 번도 사과하러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런 건데 사실 그 농성이 있고 그 농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하는 게 보통인데 25시간 만에 1200명이나 되는 공권력이 투입돼서 결국 사람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꼭 좋은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오세훈 후보는 이제 반면에 이제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고 있는데 야당은 여당이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제 인정을 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진정성 없는 사과쇼라고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우선은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안정적으로 뭔가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그 안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오만함과 맞닿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혹은 아니면 박원순 전 시장께서 했던 것들이 마냥 다 잘못됐다라고만 보신다기보다 거기에 있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긴. 그래서 좀 오만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지지율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되게 뼈아프게 받아안고 선거에서도 그렇지만 선거 이후에도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더 나은 대책을 낼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적절히 찾지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청년 또 대변인까지 맡고 계시니까 청년들이 이제 많이 화난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과 뭐 공정
뭐 이렇게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뭐 현재 어떻게 입장을 앞으로 펼쳐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을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인, 저한테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대출이 상대적으로 그 전 때보다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집을 못 산다라고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또 반대로 그 대출의 한도를 계속 늘리는 것만이 또 한국 사회를 더 좋게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서 어떤 대책을 내야 되는가를 저는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이에서 이제 당장의 어떤 대출을 푸는 것만이 길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답을 내놔야 되는 게 여당의 책임이고 그것에 있어서 지금 적절한 대안을 내지 못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네. 저는요, 여당이 갑자기 이제 그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부동산 정책 저희 야당이 하는 거 안 듣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저희는 경고했습니다. 공급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얘기했지만은 그거 안 듣고 공공 뭐 이런 거 다 밀어붙이다가 LH부터 이 꼴 난 건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고개를 숙인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인정할 것이냐. 조국 전 장관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파리가 이렇게 앞발을 싹싹거리면은 그거는 미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앞발을 싹싹 비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진짜 정책 전환을 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들을 반성하는 모습 보일까. 왜냐면요. 사과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부터가 잘못했던 게 이번 정부 초기에 집값이 오른 것은 최경환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까 말했던 빚내가 집 사라고 했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해서 그랬다 그랬거든요. 최경환 부총리보다 더 좋은 조건이에요. 50년 모기지라 그러면은. 50년 동안 빚 갚으면서 집 사라 이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37이거든요. 제 나이 때 만약 신혼으로 결혼하는 사람 있다면은 85, 67 될 때까지 집 모기지 갚아라 이거거든요. 전 이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것보다 더한 끝판왕 버전인데 왜 최경환이 하면 안 되고 갑자기 민주당에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머지 상황들은 그대로 똑같은 게 아니라 나머지 상황 동안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고민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빚을 더 내게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냐라고 했을 때 지난 과정을 보면 그것도 또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새로운 묘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비전으로 지지를 못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다시 빚을 내게 하는 것은 또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기에 그걸 지금 여당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건데 저도 답답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더 이상 곤란하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이 아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게 저희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 대변인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청년 주거 활동에 관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번 대책이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동의를 받고 나온 정책이냐 아니면은 지도부 또는 후보가 다소 개인 의견에 가깝게 내는 의견이냐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을 유권자들이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전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제가 상대당 입장에서 굉장히 급격한 전환이라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장해왔던 바기 때문에 저희는 환영합니다만은 이게 진심인가? 이구심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재보선과 지난해 21대 총선의 공수가 뒤바뀌었단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통합당의 모습과 닮아 있는 여당의 읍소 전략, 반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전이 있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생각보다 막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읍소 전략 자체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부에 함께 있는 구성원들에게 내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방식으로 더 이상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 나중에 더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읍소 많이 봐서 아는데요. 읍소하려 그러면은 명확하게 한쪽이 우위가 있을 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당의 지지율이나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낮다. 그러면 그때 엎드려가지고 대통령을 살려주십시오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겪고 있는 지지율 저하라는 거는 부동산 문제의 그 여파가 당의 정책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자체가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뭘 살려주십시오, 누구 한번 보고 찍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읍소 여러 번 했다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쌩쌩할 때는 읍소 먹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황교안 대표 때라든지 약간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큰 효과를 못 거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공격도 하긴 했지만은 뜬금없는 무슨 뭐 김어준을 지키기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메시지의 격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킴의 대상이 누구이고 누굴 바라봐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건지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저는 효과가 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선거 승부처가 또 2030 또 MZ 세대라는 이제 분석이 많이 있는데 현재 박영선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약, 오세훈 후보는 분노하는 청년층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공약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청년층의 마음을 여당에서는 다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야당은 또 어떤 전략이 성공할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여당 입장에서는 좀 그 사회에서 언급되는 것을 좀 반응성 높게 움직였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젠더에 대한 것이거나 네. 아니면 산업적으로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비정형 노동, 프리랜서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안전망을 아주 공격적으로 냈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향후에 이번 선거까지 남은 기간까지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해나가야 2030의 마음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상대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가 그 상당수 버즈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뭔가 그 유명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든 공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AI 역삼 투합 방식으로 무슨 수직 정원에 물을 공급하느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어디 언론에서 무슨 원적외선 맥반석 뭐 오징어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에 뭐 붙인다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뭐 새롭게 느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능숙함이 보일 수는 있겠으나 청년들은 현실감 있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앞에 뭐 AI 붙이고 뭐 4차 산업 붙인다고 해가지고 표 주고 이런 시대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소 거리 있는 공약들,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의 큰 줄기는 부동산입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당장 월세를 같은 집에 사는데, 같은 규모의 집을 사는데 보증금만 2, 3천만 원씩 올려줘야 되고 전세면 1억씩 올려줘야 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절망인 것인데 거기에 반대급부로 나온 것이 1인당 10만 원 주겠다. 아니면 오늘 발표된 것으로 보면은 핸드폰 데이터 5기가 쿠폰을 맨날 나눠주겠다. 매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언발의 오줌 누기 격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이 원하는 큰 줄기보다는 너무 약간 잘게 썰어진 어떤 정책들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 좀 약간 영향이 적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4.7 재보궐선거가 닷새 남았습니다. 두 분 현재 이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계신데 다음 일주일 후가 되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어느 분이 이제 뭐 더 미소를 짓고 계실지 그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준석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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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은 서울 등 서쪽 지방, 오후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고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해제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